눈물로 쓴 인생. 일부. 배신의 시작. 저는 박미영입니다. 올해 63살이죠. 평생을 남편 정혜준만 믿고 살아왔어요. 22살에 결혼해서 41해를 함께 했으니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혜준이가 공무원으로 은퇴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35년을 성실하게 일하더니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게 됐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하고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준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나가 있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리곤 했어요. 여보,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예요? 아,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러지 뭐. 대답은 늘 성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주곤 했는데 말이죠.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 혜준이는 또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서연이도 눈치를 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그냥 은퇴하고 나서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을 테고. 마음속으론 불안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을 다녀왔어요. 집 근처 커피숍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죠. 머리카락을 염색한 아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멀찍이서 지켜봤는데 혜준이가 그 여자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41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그래? 하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혜준이가 들어왔을 때도 아무 말 못했어요. 평소처럼 다녀왔어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밥을 해줘도 맛이 없다고 하고 TV를 보면서도 딴 생각에 잠겨있는 혜준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연락했더니 회사에서 바로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혜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손주가 열이 나는데 병원 같이 갈 수 있어요? 아, 미안해.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 택시 타고 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손주가 아픈데 중요한 약속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는 건지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일을 우선시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혼자서 손주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감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병원 복도에 앉아서 손주를 달래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하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뒷바라지했고 결혼해서는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은 다 접어둔 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있다니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주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잘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혜준이를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술 냄새는 여전했고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요즘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혜준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런다니까. 왜 자꾸 캐묻고 그래? 친구들이요. 여자친구도 있나 보네요. 순간 혜준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 소리야, 그게? 제가 봤어요. 커피숍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아,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랑 손을 잡나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41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보고도 별거 아니라니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딸의 비밀. 남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도 딸 서연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요즘 서연이 표정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했지만 최근엔 더욱 지쳐 보였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기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서연이는 5살 때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쳐놓고는 사라져버렸거든요. 이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서연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죠. 그때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서연이는 자존심이 센 아이라서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끔 손주를 맡겨달라고 할 때만 기꺼이 도와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손주가 자고 있는데 서연이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회사 전화인가 싶어서 그냥 놔뒀는데 너무 자주 와서 확인해 봤어요.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길래 받아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서연이 일이니까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서연이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서연아, 어젯밤에 전화가 많이 왔던데. 그러자 서연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몇 번이나 왔어요? 한 10번 넘게. 서연이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 아무 말 안 하셨죠? 당연히 안 했지. 그런데 누구야? 이렇게 밤늦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 동료인데 좀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회사 동료라면 이렇게 당황할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서연이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서연이가 올 때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에 가서 받더라고요. 목소리도 작게 해서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서연이가 손주를 데리러 오는데 얼굴에 멍이 있더라고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자세히 보니 눈 밑이 살짝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혀서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다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에 부딪혀서 저런 멍이 생길 리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았는데 누가 우리 서연이를 때렸다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보기 안쓰러워서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연이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억지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돈?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한참 말이 없더니 서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아, 뭔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전 남편이요.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 주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회사에도 찾아와서 난리를 친대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자식이 이혼하고도 서연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줬어?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계속 더 달라고 해요. 이제 정말 줄 돈이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고생을 혼자 하고 있었다니요. 서연아,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엄마가 도와줄 텐데. 엄마도 아빠 일로 힘드실 텐데 제가 어떻게 더 부담을 드려요. 아, 이 아이가 제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와. 지금 당장. 서연이가 아이와 함께 집에 왔을 때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눈물이었어요. 이혼할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속으론 막막했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요즘 바깥일로 바빠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엄마, 전 남편이 내일 또 와서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안 돼요.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해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딸과 손주를 지켜야겠다고요. 남편이 안 도와주면 혼자라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와 손주가 자고 난 뒤에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빠져 있고 딸은 전 남편한테 시달리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부. 사라진 오빠의 흔적. 서연이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야채 가게에서 무화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혹시 박미영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이웃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김순분 할머니였습니다. 저보다 1살 많으신 분인데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곤 했거든요. 아, 순분 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영이. 오랜만이네. 그런데 말이야, 너 오빠 있지 않아? 갑자기 오빠 얘기를 하시니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20살 때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벌써 43년이나 지났어요. 네, 있기는 한데. 왜 갑자기 오빠 얘기를? 아, 그게 말이야. 어제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그러는데 정신병원에 박우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나이도 너희 오빠하고 비슷하고 말이야. 박우철. 제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신병원이요? 응. 그 할머니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거야. 혹시 너희 오빠가 아닐까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빠가 정신병원에 있다니요. 그것도 가족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였더라? 아, 시립정신병원 말이야. 거기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똑똑하긴 했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고 예민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20살 되던 해에 오빠는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들 학비를 대고 있었어요. 오빠는 자꾸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빠가 없더라고요.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미영아, 내가 없어야 너희들이 더 편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동생들 잘 챙겨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아무리 찾아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기다리다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점점 오빠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가끔 생각나면 미안하고 걱정되긴 했지만 제 앞가림하기도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오빠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찾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더 노력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립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박우철이라는 환자가 계시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 정보는 가족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동생이에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찾고 있었어요. 그럼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정말 오빠일까 아니면 동명이인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원무과에 가니까 직원분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라고요. 박우철 환자분 맞네요. 그런데 여기 계신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오빠는 여기서 혼자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하니까 무서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43년 만에 만나는 오빠. 과연절 알아볼까요? 간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야위어서 처음엔 오빠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오빠?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분명히 어릴 때 보던 오빠의 눈이었어요. 미영이냐? 오빠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빠 정말 오빠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너는 왜 여기 왔니? 위험해. 뭐가 위험해요, 오빠?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야. 나를 괴롭히러. 오빠의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오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오빠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오빠는 중얼중얼 혼잣말만 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에게 오빠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기록을 보니까 1998년부터 계셨네요. 처음엔 노숙을 하시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셨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게 됐어요. 1998년. 제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빠는 어디선가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분들 연락처가 없어서 신원 미상 환자로 분류돼 있었어요. 다행히 오늘 동생분이 찾아오셔서 다행이네요. 신원 미상이라니요. 오빠가 그동안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살았다는 말인가요? 오빠,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빠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짐만 됐구나. 무슨 소리예요, 오빠?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그날 오빠와 1시간 정도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가족의 소중함을 제대로 몰랐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혜준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제 오빠를 찾았어요. 오빠를? 어디서?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20년 넘게. 혜준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셔와야죠. 더 이상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미영아, 정신병 환자를 집에 데려온다고? 말이 돼?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제 오빠를 정신병 환자라고 부르다니요.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모셔올 거예요. 지금 우리도 문제가 많은데 또 다른 짐을 늘리자는 거야. 짐이라고요. 제 오빠를 짐이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오빠를 찾은 건 기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은 반대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테고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43년 만에 찾은 오빠를 다시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4부. 돈의 덫. 오빠 문제와 서연이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혜준이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미영아, 얘기 좀 하자. 뭔 얘기요?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사업이요? 혜준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무슨 사업 말이에요? 친구하고 같이 시작한 거 있잖아. 내가 얘기했는데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요즘 혜준이는 집에서 저와 대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래? 어쨌든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얼마나요? 한 3천만 원 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 집을 담보로요? 평생 모아서 산 우리 집을 말이에요. 안 돼요. 집은 절대 안 돼요. 왜?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집까지 잃는 거잖아요. 망하지 않아. 확실한 사업이야. 확실한 사업이라니요. 세상에 확실한 사업이 어디 있나요? 여보,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집까지 잃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혜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후에 혜준이가 서류를 들고 와서는 저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대출 서류야. 내 명의로 받아야 돼. 제 명의로요? 왜요? 내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요? 전혀 모르는 사업에 제 이름을 걸라는 겁니까? 안 돼요. 절대 안 찍어요. 미영아, 우리 부부 아니야?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줘? 부부라고요? 다른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부부 운운하고 있어요. 저도 제 오빠 모셔와야 하고 서연이도 도와줘야 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요? 오빠는 또 왜 나와? 그냥 병원에 두면 되잖아. 또 오빠를 그런 식으로 말하네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안 돼요. 도장 안 찍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한 약속은 어떻게 하고? 그건 여보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혜준이는 술을 마시고 와서 난리를 쳤어요. 야, 박미영. 평생 나한테 얹혀 살면서 이럴 때 도와주지도 않아. 얹혀 살았다고요? 41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을 꾸려온 게 얹혀 산 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얹혀 살았어요? 돈 벌어온 건 누구야? 집 산 것도 누가 했어? 그럼 저는 뭘 했나요?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시어머니 모신 건 다 공짜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자가 해야 할 일이지. 당연한 거라고요? 제가 평생 한 일들이 다 당연한 거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다음날 혜준이는 혼자 어디론가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미영 고객님 맞으시죠? 대출 관련해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신청서에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담보도 고객님 집으로 되어 있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혜준이가 제 몰래 뭔가를 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집을 담보로 해서 말입니다. 이거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도장을 보니까 제 도장이 맞았어요. 혜준이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거였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승인이 나서 돈이 나갔어요. 취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와서 혜준이를 기다렸어요. 이번엔 정말 화를 낼 참이었습니다. 여보, 제 명의로 대출 받았죠? 아, 그거? 어차피 우리 집인데 뭐가 문제야?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동의 구하면 안 해줄 거면서 뭘. 정말 뻔뻔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갚아요. 무슨 돈으로 갚아? 이미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럼 사업 그만두고 돈 빼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봐. 기다리라고요?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니요. 더욱 화가 난 건 혜준이가 전혀 죄송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부. 그림자 같은 여자. 혜준이의 사업 문제로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 그 여자가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집 앞 벨이 울려서 나가봤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혹시 박미영 씨 맞으세요? 커피숍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화장을 진하게 해서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티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라라고 해요. 혜준 씨 사업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라고요? 혜준이가 말한 그 친구가 이 여자였던 겁니까? 들어오세요. 일단 집 안으로 모셨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뭘 하러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유라라는 여자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하는 척했어요. 집이 정말 좋네요. 혜준 씨가 부러워할 만하죠. 부러워할 만하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사실은 혜준 씨 일 때문에 왔어요.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영 씨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도와달라고요?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또 뭘 도우라는 건가요? 저는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더 이상은 어려워요. 미영 씨, 혹시 혜준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힘들어 한다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무슨 힘들다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유라가 찻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영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혜준 씨가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계세요. 집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무슨 스트레스요? 미영 씨가 너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혜준이가 이 여자한테 저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까다롭게 굴었나요? 아, 제가 들은 얘기라서요.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유라는 계속 저를 도발하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혜준 씨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건 맞아요. 요즘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세요. 고민 상담이라고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무슨 고민 상담을 하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담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씨,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무슨 오해요? 저와 혜준 씨가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 손까지 잡고 다니면서 무슨 소리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정말 순수한 사업 파트너예요. 혜준 씨가 어려울 때 제가 도와드린 거고요. 순수한 사업 파트너가 남의 남편과 손을 잡고 다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영 씨가 좀 더 혜준 씨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남편을 너무 구속하시는 것 같아서요. 구속한다고요? 제가 언제 혜준이를 구속했나요? 오히려 너무 자유롭게 놔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저희 부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혜준 씨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못 보겠어요. 그때 유라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미영 씨 혹시 박우철 씨 아세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우철이는 제 오빠 이름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누구요? 박우철 씨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인데 미영 씨랑 성이 같아서요. 모르는 분인데요. 거짓말이었지만 뭔가 불안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유라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이 예상했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혜준 씨한테 잘 전해주세요. 유라가 나간 후에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여자가 왜 제 오빠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혜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한유라라는 사람이 집에 왔었어요. 유라가? 왜? 사업 얘기하러 왔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 오빠 이름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혜준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오빠 이름을? 네. 박우철이라고 하면서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우연이겠지.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혜준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당연하지. 왜 그런 걸 의심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라라는 여자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부. 무너지는 남편. 유라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나자 혜준이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계속 전화를 받으며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금방 해결할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무슨 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준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유라야, 큰일 났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 은행 독촉이라고요?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영아, 은행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요? 대출금 연체됐다고 연락 안 왔어? 연체됐다고요? 그럼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언제부터 연체된 거예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요? 그동안 왜 말 안 했어요? 왜 진작에 얘기 안 했어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 해결은 뭘로 해요? 돈이 있어요? 혜준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업이 잘못됐어. 투자한 돈을 다 잃었어. 다 잃었다고요? 그럼 집을 담보로 받은 3천만 원이 다 날아갔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확실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유라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유라가 확실하다고 했다고요? 그럼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건가요? 지금 유라는 뭐래요? 연락이 안 돼. 핸드폰도 꺼져 있어. 연락이 안 된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설마. 유라가 그럴 리 없어. 아직도 그 여자를 믿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혜준이는 술을 마시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집까지 이를 위기에 처해놓고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41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경매라고요? 정말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서연이하고 손주는 어떻게 하고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혜준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다니요. 여보, 유라한테 연락해봐요.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미 수십 번 전화했어. 받지 않아. 그럼 직접 찾아가요. 어디로? 주소도 모르는데. 주소도 모른다고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만났던 건가요? 사업하면서 주소도 안 물어봤어요. 항상 밖에서만 만났어. 집은 안 가봤어. 정말 한심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라면서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고 있다니요. 다음 날 은행에서 정식으로 독촉장이 왔어요.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준이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지 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그때 서연이가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어머니 명의 대출 연체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대출을 받으셨어요. 서연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아빠가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했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래. 미안해. 서연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아, 너도 힘든데 어떡해. 전 남편 문제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게요. 엄마, 집이 더 중요해요. 고마웠지만 미안했어요. 딸한테까지 이런 부담을 지우다니요. 혜준이는 서연이 얘기를 듣고 더욱 자책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 아버지구나. 딸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지금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3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빌려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고 다른 담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혜준이가 갑자기 오빠 얘기를 꺼냈어요. 미영아, 혹시 내 오빠가 돈이 있을까? 오빠가요? 병원에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야, 예전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소리예요? 혜준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 오빠 일로 예전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집 문제가 더 급했어요. 며칠 후 혜준이가 술에 취해서 돌아왔을 때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라, 그년이 다 가져갔어. 내가 바보였어. 다 가져갔다고요? 뭘 가져갔다는 건가요? 여보, 뭘 가져갔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술 마셔서 헛소리했어. 하지만 분명히 유라가 뭔가를 가져갔다고 했어요. 돈만이 아닌 다른 건 말입니다. 그날 밤 혜준이가 잠든 후에 서류를 뒤져봤어요. 혹시 유라 관련 서류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업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혜준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더 자세히 보니까 유라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 서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설립 날짜가 불과 3달 전이었습니다. 3달 전에 설립된 회사라니요.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혜준이를 추궁했어요. 여보, 투자금이 5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혜준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디서 그걸 봤어? 서류에서 봤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미영아, 그게.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혜준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 퇴직금이야. 퇴직금이라고요?
퇴직금까지 투자했다는 얘기인가요? 퇴직금도 다 날린 거예요. 응.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집도 잃고 퇴직금도 잃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요? 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 계획도 없었던 거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부. 진실의 폭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오빠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빠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다시 병원에 찾아갔어요. 오빠는 저번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서인지 표정이 밝아졌더라고요. 미영아, 또 왔구나. 네, 오빠. 보고 싶어서요. 미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오빠? 오빠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야. 누구요? 정혜준이하고 그 여자. 순간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혜준이와 어떤 여자가 오빠를 찾아온다고요? 오빠, 정혜준이가 누구예요? 내 남편 아니야? 그리고 한유라. 유라까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그들을 알고 있는 건가요? 오빠, 그 사람들이 언제 왔어요? 작년에 왔어.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 작년에요? 그럼 혜준이가 은퇴하고 나서 오빠를 찾아온 거였네요. 뭘 물어봤어요? 돈 숨긴 데 없냐고.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없냐고. 돈이요? 아버지 유산이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물려받은 게 별로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빠, 우리 아버지가 뭘 남겨주신 게 있어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땅이 있어. 땅이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어디예요? 강원도. 산속에 있는 땅이야. 얼마나 돼요? 1000평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싸게 산 거야. 1000평이라니요. 지금 시세로 치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요. 그걸 혜준이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 그런데 자꾸 그 땅을 팔라고 하더라고. 오빠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 아버지 유일한 유산인데 어떻게 팔아? 다행히 팔지 않았군요. 하지만 혜준이와 유라가 어떻게 그 땅에 대해 알았는지 궁금했어요. 오빠, 그 땅 서류는 어디 있어요? 병원 금고에 맡겨뒀어.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도 상속자니까. 원무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강원도에 1000평짜리 땅이 있었어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5억 원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5억 원이라니요. 이 돈이면 집도 살릴 수 있고 오빠 치료비도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 혜준이를 기다렸어요. 이번엔 정말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제 오빠 만난 적 있죠? 혜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제? 작년에. 유라하고 같이 갔죠? 어떻게 알았어? 오빠한테 들었어요. 강원도 땅 얘기도요. 혜준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미영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 오빠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유라가 그러는데 내 오빠가 그 땅을 팔면 치료비를 댈 수 있다고 했어. 치료비라고요? 그럴듯한 핑계네요. 그래서 제 몰래 가서 오빠를 설득한 거예요. 미영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해요. 다 얘기해요. 혜준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사실은 예전에 내 오빠를 알던 사이야. 뭐라고요? 유라가 제 오빠를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알던 사이예요? 내 오빠가 집을 나간 후에 만난 여자야. 그때 오빠가 집을 나간 이유가 여자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계속 얘기해요. 내 오빠가 유라하고 살면서 그 땅 얘기를 했나 봐.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헤어졌대. 오빠의 정신 문제가 유라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그래서요. 유라가 그 땅을 계속 노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한테 접근한 거야. 접근했다고요? 그럼 혜준이와의 만남도 계획된 거였다는 말인가요?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거예요? 한 1년 정도.
1년이요. 그럼 혜준이가 은퇴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네요. 사업은 뭐예요? 진짜 사업 있었어요. 없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여보,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미영아, 나도 속은 거야. 유라가 정말 사업이 있다고 했어. 속았다고요? 이 나이에도 젊은 여자 꼬임에 넘어갈 정도로 순진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제 오빠 땅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유라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제 오빠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유라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유라였습니다. 미영 씨? 저 유라예요. 뭐하러 전화했어요?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요? 오빠 땅 얘기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역시 땅이 목적이었군요. 내일 오후 3시에 커피숍에서 만나요. 유라가 장소를 정해 주었어요. 이제 진짜 끝장을 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부. 새로운 시작.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가니까 유라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예전만큼 진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유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미영 씨, 오빠 땅 제가 사고 싶어요. 싫어요. 이유라도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요. 제 오빠를 이용해서 남편까지 속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유라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혜준 씨가 다 얘기했군요. 네, 다 알아요. 알고 계시면 더 좋죠.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건가요? 제 오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유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네요. 오빠와 어떤 사이였어요? 연인이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헤어졌어요? 제가 바람을 폈거든요. 바람을 폈다고요? 그래서 오빠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건가요? 그것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오빠를 도우려고 했어요. 도우려고 했다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도우려고요? 오빠 치료비를 제가 대려고 했어요. 그 땅을 팔아서요. 그럼 혜준이는 왜 속인 거예요? 유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정말 사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욕심이 났어요.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지금은 뭘 원하는 거예요? 미영 씨, 제가 제안이 있어요. 뭔 제안이요? 그 땅의 절반 값을 드릴게요. 2억 5천만 원이요. 2억 5천만 원이라고요? 시세의 절반이네요. 왜 그렇게 급해요? 제가 사실 빚이 있어요. 빚이요? 네, 도박 빚이에요. 도박 빚이라니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거군요. 얼마나 됐어요? 3억 정도요. 3억이라니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래서 제 오빠 땅을 노린 거군요. 미영 씨, 제발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제 일인가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해요? 혜준 씨 일도 있잖아요.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배상이라고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전부 돌려드릴게요. 어떻게요? 도박빚도 있으면서요. 그 땅만 팔아주시면 가능해요. 결국 땅이 목적이군요. 안 돼요. 그 땅은 아버지 유산이에요. 미영 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2억 5천만 원이면
집 문제도 해결되고 오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너무 길어요. 3일만 주세요. 3일이라니요. 너무 급하네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거든요. 서연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저는 팔지 마세요. 왜? 할아버지 유산인데 어떻게 팔아요? 오빠도 반대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오빠는 아버지 유산이라며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혜준이는 달랐어요. 미영아, 팔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야. 안 돼요. 그 땅은 오빠 거예요. 오빠가 뭘 알겠어? 지금 상태로는 판단할 수도 없잖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오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오빠도 사람이에요. 존중해야죠. 다음 날 오빠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오빠, 아버지 땅 파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왜 팔아? 가족들이 어려워서요. 오빠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영이 내가 필요하다면 팔아도 돼. 정말이에요? 응. 너를 위해서라면. 오빠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당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양보하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유라에게 땅을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유라에게 팔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어요. 강원도 산속 땅이요. 요즘 기농붐 때문에 잘 나가요.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평당 50만 원이면 5억 원이네요. 유라가 제시한 금액의 2배였습니다. 빨리 팔 수 있나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이면 은행 독촉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곳에 팔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더 비싸게 사겠다는 곳이 있어요. 미영 씨,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적 없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더 높은 가격을 드릴게요. 관심 없어요. 미영 씨,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땅이 팔렸어요. 5억 원의 말입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고도 3억 7천만 원이 남았어요. 혜준이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내가 변할게.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가 깨졌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어요. 혜준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봤거든요. 오빠는 좋은 전문 병원으로 옮겼어요. 꾸준히 치료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전 남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협박죄로 고발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거든요. 새 집도 마련했어요. 오빠와 서연이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응.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하고 싶은 게 많아. 여행도 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젊을 때 포기했던 꿈들을 이제라도 이뤄보고 싶었어요. 손주랑 같이 여행 가면 좋겠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41년 동안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결국 제가 모든 걸 해결했어요. 남편도 돈 문제도 오빠 문제도 다 제 힘으로 해결한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제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제 의지대로 말입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쓴다. 더 이상 눈물로 쓰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쓰는 거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